네, 2월 4일 김은지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이승원의 글로벌 체크인입니다. 저희 국제뉴스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승원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실무와 그리고 학문 모두 겸비하신 최종건 연세대 교수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나게 시작해야 되는데 역시 학자님들이셔가지고 이 아카데믹한 분위기인데 저희가 코너가 글로벌 체크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인할 때 뭐가 좋을까? 카드키가 좋을까? 호텔 카드키가 좋을까? 뭐가 하다가 네. 티켓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체크인할 곳은 미국. 미국. 예. 또 미국 가요? 네. 디테일한데요. 제 이름까지 예. 해놓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승원. 좋겠습니다. 예. 이승원이라고. 네. 영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네. 이제 격주 수요일에는 이승원 교수님과 함께 글로벌 뉴스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첫 타자로 우리 최종건 교수님 또 김종대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의리로 첫 자리를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른 첫 번째 뉴스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이 트럼프발 자연재해는 참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국 국회 핑계를 대면서 네. 15%가 아니라 25%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우리 실무를 해보셨던. 글쎄요, 제가 겪었던 트럼프 1기는 이미 오랜 시절이 된 듯, 벌써. 제가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 좀 다르다고 보세요? 예, 뭘 자연재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좀 매우 약탈적이고요. 뭐 우리는 처음에는 거래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좀 약탈적이어서 예전에 보였던 제국주의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해요. 영토도 관세도 심지어 무력 사용도 타국의 지도자 아무리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위 납치도 하니까요. 좀 어색하죠. 이번에 관세와 관련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으름장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행동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말을 많이 안 듣는 자기네 주변국들이 많거든요. 캐나다 자기 말 안 듣고.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지금 이래저래 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불길해요. 우리를 맨 앞에 세워놓고 일종의 또다시 관세 위협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예. 사실 합의문 밖에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난 경주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있어서는 국회 프로세스는 없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팩트는 팩트니까요. 예. 근데 왜 국회의 비준이 느려지냐, 뭐 입법화가 안 되냐라는 으름장을 걸고 관세를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냥 핑계에 불과한 이야기다라는 건데 제가 첫 코너에서 깜빡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체크인 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분이 계십니다. 체크인 죄송합니다. 들고 할까요? 아닙니다. 예, 준비한 거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트럼프를 또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아침마다 트럼프 뉴스 검색을 하는데 또 트럼프가 트럼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 이거 한다고 했다가 저거 하고 뭐 24시간 만에 말 바꾸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뭐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 8개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니 또 며칠 만에 수그러들고 인도는 지난해부터 뭐 러시아 오일을 산다고 해서 최대 50%까지 관세 올리더니 이번에 또 18%를 쭉 내리고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방송에서 요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이 트럼프 행동에 뭔가 논리와 뭐 이성과 무슨 주의, 무슨 니즘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웃겨요. 그냥 길거리에서 3,500만 원 뺏는 350만 원 뺏는 조폭한테 무슨 리얼리즘을 붙일 거예요. 무슨 리버럴리즘이라고 붙일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논리나 정책이 있다기보다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이제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란을 치겠다고 거기 항공모함 보낸다더니 지금 또 대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역겹다고 표현했던 콜롬비아 대통령 만나서 지금 또 대화를 잘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도 또 말겠지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말겠지.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지금 여러 가지 몰리고 있잖아요. 지금 앱스타일 파일부터 해가지고 특히 이제 아이스 이따 얘기할 거지만 자국민을 사살했죠. 네. 1월 7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 사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찜했고 예. 그래서 허수아비 만들고 시비를 걸고 그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치적을 내가 또 만들었다라고 아마 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뭐 놀랍지도 않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하긴 하죠. 25%까지 올리고 관보에 뭐 기재를 한다느니 만다느니 하는데 오늘 어쨌든 루비오 장관하고 주현 장관이 만나서 예.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이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네. 된다. 그렇다고 저는 25%에서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잠부터 해가지고 그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고 또 이제 X에 올리겠죠. 한국가에 가지고 내가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뭐 한 줄도 남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시 관세 15% 돌아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희망적인 사고일지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15% 돌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아니 하나만 명확하게 해두죠. 예. 15%가 사실 여전히 높아요. 맞아요. 우리는 한미 FTA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15%가 그나마 괜찮은 거는 다른 우리 주요 경쟁국들도 15% 선의 관세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러게요. 그래서 똑같이 맞고 있는 거라 예. 우리만 더 많이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협상이든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협상이 기본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덜 뺏기기 위한 협상이고 덜 올려달라는 협상이라 뭐 가슴에 큰 묵직한 돌이 있는 것처럼 좀 뭐 안 좋죠. 뭐 그러나 현실은 현실인 거고요. 트럼프의 행동은 뭐 거침없다는 표현도 했고 뭐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1년 집권지 1년 됐고 이제 2년차 들어가니 이제 보다 명확한 성과를 속도감 있게 미국 국민들에게 시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잡음이 계속 대서양 넘어서 들리기도 하고 중국과의 잠정 중단된 혹은 잠정 합의된 무역 협상도 재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사실상 명확한 성과를 먼저 염출하여 그리고 나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스탠다드 기준 삼아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지금 영국 프랑스 등에게 보다 명확한 걸 요구하겠죠. 어찌 보면 트럼프 1년 첫 해는 우리가 그냥 물밀듯이 당했다면 지금은 그의 이 계산대 위에서 조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해놓고 우리 나름대로의 국내적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걸어서 왜 느리게 해? 관세 25% 때릴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범 케이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하고 어떻게 됐어? 네 이래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돼? 그럼 누군가 미국 행정부 체계 내에서는 우리 국회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입법부를 걸고. 그것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25%를 걸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고 그러니 지금 뭐 특위가 뭐 구성됐다고 하지만은 좀 속도감을 내서 움직이려고 하겠죠. 움직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결국 이번 트럼프의 미국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서 이상하다는 의미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치밀해요.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보세요. 유럽의 국내 정치에 매우 깊게 개입해요. 독일의 구구 세력을 도와준다든지 헝가리를 상당히 지원해 준다든지 또 무력을 사용해서 베네수엘라를 건들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 프로세스를 X에 띄워서 25% 18% 고협상을 하게끔 만들어요.
여야를 움직이게 하고 예. 그러면 그러한 움직임이 계획이 없고 그냥 충동적이었을까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의 보고 체계가 있고 그 보고 체계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면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이다. 말씀하신 방금 나온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했다라는 게 방금 속보로 나왔거든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특위에서 입법권을 부여받게 되고요. 그 2월 9일 날 본회의 의결을 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2월 중에는 또 이 법안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쪽에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수단이 된 건가요? 지금 어쨌든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가지 좀 국회가 바빴죠. 그래서 저도 민주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솔직히 여기까지 손댈 여력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하시던데 어쨌든 뭐 사연 없는 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전 속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국힘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이미자 의원이 지금 재경위 위원장이죠. 국힘에서 그 비준 그 입장을 우리가 지금 변화시키거나 철회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특위 일단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그 정도인 것 같고 아무래도 관세 관보에 올린다고 하니까 양쪽 다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약간 여전히 국힘에서 비준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네. 우리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한미 FTA가 있었어요. 예, 예. 네. 관세는 없는 겁니다. 0%였죠. 네. 그런데 그거 그냥 비준한 거예요. 2018년에 또 개정하면서 또 비준하고. 이미 비준했는데 지금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협상했는데 또 무시하고 25%. 뭐 나름의 이유를 댔지만. 어쨌든 어제 한 약속 오늘 어기고 있던 비준도 지금 없애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뭔가를 못 박는다라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연방대법원에서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됐던 뭐 비상경제권한법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인가에 대해서 1월 달에 뭔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준을 한다? 그것도 좀 모르겠고요. 일단 시기를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천년만년 할 건 아니잖아요. 예. 네,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4년 안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 비준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비준을 할 게 없죠. 예. 할 것도 없고. 왜냐면 그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에서 냈던 그 투자 협상 합의문이라는 것이 예. 팩트 시트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합의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을 합의했다라는 것을 드라이어에게 열거해 놓은 팩트 시트이기 때문에 뭐 일단 그것을 비준한다는 것이 좀 어색해 보여요. 두 번째는 비준을 하게 되면 그게 법적주의를 갖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우리가 미국에다 이러이러한 액수를 투자를 해야 하는 거가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나중에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미국이 지금 외통수를 친 것 같아요. 니들 비준이란 용어는 안 썼지만 왜 국회에서 이게 입법이 안 돼? 왜 느려져? 혹은 국회가 왜 방해해? 그래서 한국 정부의 그 팩트 시트에 관련된 공약 사항을 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 비준이든 특별법이든 저는 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이러한 국회 프로세스를 해서 입법하는 거 대한민국이 처음이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스탠다드가 돼서. 그러면 다른 나라도 일본은 없어요. 예. 일본은 이런 거 안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뭐 인도하고 이런저런 협상을 타결받다고 트럼프의 X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네. 그 나라의 공약, 그러니까 합의에 대한 소위 입법부의 이런저런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스럽네요. 네, 임금님께 캔디님이 미국에게 맡기만 해야 하냐, 우리가 갈 수 있는 불의의 일격은 없는 거냐, 이렇게 아마 답답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 최동건 교수님이 이 매맞는 자들의 연대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뭐 저기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소위 중진국, 네. 뭐 중견국, 뭐 연대, 뭐 예. 미들파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렵죠. 어렵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 보세요. 일본 먼저 가서 합의해 줬죠. 뭐 지금 유럽 국가들이 이래저래 버티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공유된 정서이나 어떤 연대가 이루어지려면 힘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억울해도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고 시장이 넓고 하니 그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 안 그러면 왜 미국의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실은 매우 뼈아프다. 아,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미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해보면서 아까 국내적인 요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는 하나의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 아까 댓글창에도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더욱더 눈길을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실제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것이 트럼프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입니까? 이제 시기를 봐야 되는데요. 마두로를 납치 감금한 건 1월 3일이었죠. 예, 새벽부터. 네, 새벽부터 새벽 2시경에 이제 브레이킹 뉴스가 나왔죠. 앱스타인 이제 파일을 이렇게 좀 장면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마가 세력 내 특히 이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앱스타인 파일만 열면은 저 민주당의 뭐 저 소아 성애자들부터 해가지고 뭐 다 나올 것이다 뭐 별 얘기 다 나왔잖아요. 어쨌든 앱스타인 파일만 공개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이야라는 뭐 음모론들이 이제 마가 세력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데 아직도 원하는 세상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분리돼 있는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분리됐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대선 때 얘기하더니 대통령 되니까 또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와 안 갔을 때 이제 마음이 사람 바뀌잖아요. 대통령 되더니 공개를 안 한대. 그래서 이제 마가 세력 내에서 아니 그 공개한다며. 그래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다시 검은색이에요. 아. 지금 뭐 이렇게 그 소송 중이고 재판 중이고 이거는 뭐 1급 비밀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오픈했는데 클린턴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오픈한 거죠.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어쨌든 매일매일 시끄러웠는데 1월 3일날 저는 사실은 이제 마두로 납치 소식 듣자마자 아 이거 일단 앱스타인 물타기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월 7일에 그 르네 굿 예. 미국 여성 사살했죠. 네, 민간인을. 네. 미국 백인 여성입니다. 시민권자. 1월 7일에 사살했고 그러니까 한 4일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4일에 잇따라 또 프레티 또 사살했죠. 역시 남성이고 37세 간호사였습니다. 재양 군인 병원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이 앱스타인 파일이 하나의 어떤 그 내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하나의 이슈긴 했었는데 어쨌든 플러스 알파 아이스 그 이민세관 단속국 사람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 그 더군다나 자국민을 사살한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한테는 무조건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11월인데 벌써부터 이것이 그렇게 빌드업이 돼서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 거죠? 그렇죠. 사실 네. 한국 정치는 일주일 만에 너무 확확 바뀌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최동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앱스타인 파일은 앱스타인 파일대로 공개 여부와 범위와 상관없이 미국 정치 저변을 유령처럼 떨어져 다닐 거예요. 아, 계속 앞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치명타를 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미국 법무부에서 그 파일 자체의 공개와 사람의 얼굴 노출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하겠죠. 그것이 좋든 안 좋든요. 아이스와 관련해서는 저는 더 이 분야의 단속 강도는 더 강해질 거라고 봐요. 더? 예, 즉 누가 사살이 되든 안 되든 그 스탠스를 별로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2016년도에 트럼프가 맨 처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었을 때 첫 번째 공약이 뭐였냐면 미국하고 멕시코에 장벽을 건설한다라고. 그랬던 적이 사람들 있네요. 다 웃었어요. 그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네. 무슨 장벽을 건설하냐고 국경에. 근데 지금 그게
미국 이민 정책의 아이콘이 되었고 실제로 장벽이 건설됐어요. 근데 보면 이 아이스와 관련된 행위는 미국 언론의 노출 빈도가 상당히 높고 매우 안 좋은 일들이 터지지만 예. 약간 흔들렸던 마가 세력의 단결, 단합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텍사스의 보궐선거, 주상원 선거에서 크게 뒤졌지만 예. 전체적인 트럼프의 그 지지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11월까지는 아직 멀거든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이건 정말 쇼킹하게 들은 건데 보통 우리가 트럼프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나름의 뭐 이상한 세계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트럼프의 11월 설은 저 사람은 11월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를 신경 쓸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제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11월에 선거를 신경 안 쓴다면 그럼 지든 이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국정을 행했던 것은 공화당과의 협조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했거든요. 과거에 윤석열 시행령을 통해서 했고 공화당은 예. 그것을 따라가야만 했던 시절인데 예. 그렇다면 저는 영어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as usual 그냥 이대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깊게 해요. 직업 말건. 예. 우리는 이 앱스타인이 뭐 사라지겠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꽃놀이패로 클린턴을 얘기할 것이고 빌 게이츠를 얘기하게 만들 거고. 두 번째는 이 아이스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민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간판 정책이기 때문에 진행해요. 절대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모두 아이스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라티노 계열들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팩트이지만 이미 미국에 정착한 대다수의 라티노 계열들은 아이스의 정책을 그냥 나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거든요. 나와 그는 다르다. 네. 예. 두 번째는 그게 나왔던 것이 플로리다, 텍사스, 아리조나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트럼프에게 안긴 이민 그룹들이 라티노 계열들이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심하면 더 심했지 앞으로 약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심지어는 선거 관리도 개입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트럼프가. 정확히 이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간 선거 뭐 교수님 말씀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겠고요. 근데 선거를 신경 안 쓰는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그 맘다니 뉴욕에서 맘다니 시장 뭐 민주당이니까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던 거잖아요. 맘다니 시장이 되고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다 민주당이 되고 그리고 마이애미 그 주지사였던 마이애미 시장 선거했는데 28년 만에 마이애미 시장 28년 만에 민주당이 승리했어요. 그게 12월 1일.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험지어에서 성공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28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플로리다 주인데.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텍사스 그 주위의 선거까지 민주당 이제 선거를 이겼죠.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정말 레드 스테이트 이런 데서 계속 파란색들이 당선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 선거 지금까지의 어떤 승패로만 보면은 공화당이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냐 삼토끼냐 우리 뭐 국내에서 그런 논쟁들 많잖아요. 여기도 마두로 납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걔네들 체포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현재 이민 상황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절대적인 숫자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물론 역대급 최저 여론조사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이러니까 중간쯤에서 그냥 그 보면은 약간 떨어지진 않았네 아직까지 전반적인 지지율이 트럼프에 대한 그래서 약간 숫자가 주는 함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공화당에서도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나의 물가가 너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그런 봤을 땐 그 트럼프가 훨씬 더 조급해서 뭐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라도 할 것이다. 그런 뭐라도 할 것이, 것이다. 예. 예. 그 대외 정책일지 대내 정책일지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 일련의 흐름에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우리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앞서서 걱정해야 될 곳은 사실 그린란드 이런 곳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정리되는 것 같은 분위기더니 다시 트럼프가 농담조로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로 51, 52, 53으로 편입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까 최정근 교수님도 2016년에 트럼프의 공약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결국 실행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더 이상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인데. 뭐 캐나다는 정말 말이 안 될 거예요. 예. 베네수엘라도 지금의 독립국가이니 뭐 사실상 신탄 통치로 간다 하더라도 그린란드는 좀 위태로워 보이죠. 그래요? 아니 근데 그린란드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자기네들이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 미군 기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캐나다, 그러니까 덴마크와 미국의 그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그 그린란드를 자기네들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 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예. 러시아하고 중국을 정말 존재적 위협으로 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이 본인이 주장하는 오너십, 이 소유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동산 시행업자의 멘탈이 느껴지죠. 이거 좀 우리 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했었을 때도 평택 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뭐 미국이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크고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트럼프는 한마디로 잘라요. 뭐라고 자르냐면 그 등기는 너희들한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지금도 주장하는 여기저기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뭐 캐나다가 미국으로 편입할 리는 없을 거고 베네수엘라도 그런데 그린란드는 조금 달라요. 등기를 바꾸겠다. 아니 그린란드는 막말로 거기에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제가 13년 전에 가봤는데. 업무로 가보셨어요? 거기는 갑자기 기후환경 때문에 평균 많게는 80m, 적게는 한 10m 정도의 빙하가 다 녹아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이. 근데 사실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게 사활적 이익일까? 그걸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뭔가 자기 임기 중에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성과. 일종의 레가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딘가 걸프 오브 아메리카 거기도 만들고 이름도 다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존 케네디 센터를 그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꿨고. 제가 휴관한다고. 그리고 F-47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만들 6세대 전투기에도 47대 대통령이 F-47이라는 이름을 붙었고, 그래서 그린란드를 얘기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일종의 그 허수아비인가? 그러니까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같이 영토 확장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담론을 털어놓고 이쪽에선 관세를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는 분명 다른 문법을 사용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싫다 한들 이게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치밀하다. 그는 치밀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또 다른 팩트는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번이나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선거, 우리나라 선거도 예측하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 단위의 보궐과 그 지자체 단체장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걸로 보면 분명히 이 동네 정서는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지금 2월이란 말이죠. 11월이고 이 미국 의회 선거이기 때문에 하원과 상원의 일부를 교체하는 선거여서 그때는 좀 뭔가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저는 크게 변화 없이 아마 51대 49로 민주당이 이긴다 한들 예. 트럼프의 정책은 그냥 갈 것이다. 마이웨이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런저런 레임덕도 있고 그러지만 나 개가천선 할게요. 이제 의회와 함께 일을 할게요. 한국 미안해요. 절대 그러지 않을 한국 겁니다. 미안해요. 절대 그러지 제발. 않을 것이고 그는 그의 강도와 속도에 맞춰서 자기 나름의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교수님 그 선거 얘기하셔서 근데 아까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시간상. 며칠 전에 FBI가 조지아주에 갑니다. 네, 그래서 그 폴튼이라는 지역에 가서 700박스 상당의 2020년 대선 관련 서류를 가져가요. 본인이 진 700박스. 네. 본인이 진 선거. 네, 그래서 수개표까지 했던 수개표하고 기계표하고 다 했는데 11,700표 여전히 바이든이 이겼어요. 확실하게 예, 조지아주는 16개 석이 다 이제 바이든한테 가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지금 못내 아쉬워하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이제 설파하면서 이번에 정말 FBI까지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그 DNI 국장까지도 가가지고 하여튼 지금 정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아까 질문하신 거. 네. 지금 선거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엄방이잖아요. 각 그 50개 주가 각각의 미국은 그런 나라니까. 나라처럼 예. 이제 연합한 거잖아요. 유나이티드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각 주가 모든 선거를 일단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유권자 등록부터 모든 것들을.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5개 주를 연방화해야 된다. 뭐 내셔널라이즈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나는 지금 못 믿겠어 걔네들. 이거는 연방에 관련된 일을 왜 주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그동안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어떤 헌법적인 질서에 대해서 완전히 반하는 발언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대선까지 건들 정도면 이번에 중간선거 등등을 앞두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를까 솔직히 좀 걱정되거든요. 12월 3일에 윤석열 씨가 딱 그랬는데요.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요즘 추종하면서. 윤석열의 어떤 그림자가 지금 트럼프에게 계속 이게 어른거린다라는 느낌을 예. 받아서 좀 불안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그린란드 관련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그린란드는 뭐 지정학적인 어쨌든 거기 이제 녹고 있으니까 배들이 예, 예. 이제 떠다니게 되겠죠. 우리도 사실은 그린란드 뭐 북극해 그쪽 열리면은 시간도 30일 걸리고 20일 걸리고 비용 예. 여러 가지 한 35% 줄어들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꽉 잡고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 그 꽁꽁 얼었던 1960년대에도 그래도 틈만 나면은 배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에 상당한 수요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60년대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린란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러시아의 어떤 세력 같은 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지정적인 건 뭐 뻔한 얘기고 록브리지 네트워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록브리지 뭐예요? 네트워크가 한마디로 지금 이제 마가 세력의 핵심 뭐 소위 말하는 브레인과 돈과 모든 걸 다 담당하는 뭐 이런 네트워크에 한마디로 얘네들이 이제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들었다고 예. 하는 그런 그 정치 벤처 캐피털 이렇게 불러요. 정치 벤처 예. 캐피털. 정치와 돈이 완전히 뭉쳐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테크 우파 세력들 얘기하는 건데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2019년인가 하여튼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789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네네. 여기에서 투자하는 게 뭐 히토류, 예. 뭐 3D 프린터부터 해가지고 예. 웬만한 돈 되는 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2024년 대선 당시에 여러 가지 형사소송으로 고통받던 트럼프를 이제 우리가 돈 될 테니까 부통령은 이제 제이디 벤스 해라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네트워크의 사업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린란드는 예. 지정학적으로 이제 볼 부분 분명히 있고 경제적으로도 이들과 얽혀서 왜냐면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좀 깨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규제 완화해주고 자기한테 돈 대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 유리한 정책들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린란드도 결국은 이제 트럼프한테 모든 기준 돈이기 때문에 그 이런 세력들 로 인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도 안 되는 발언이지만 남의 영토를 지금 가져간다는 거니까 그러게요. 사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떨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랑 뉴욕타임즈가 재작년부터가 계속 이 록브리지 네트워크를 잊을만하면 한 번씩 취재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된다. 그린란드 뒤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 네트워크 코리아가 또 창립이 돼가지고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 정영진, 그랬죠. 그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네네네. 또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네. 그래도 남은 질문들을 좀 여쭤봐도 괜찮으시겠죠? 예.
그래도 이 뭐 트럼프 폭주하는 와중에 지금 그린란드와 대해선 또 유럽이 나토와 관련한 또 새로운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도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흥국 연대 한 중심축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EU랑 FTA도 맺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또 중국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 유럽에서는 방중을 막 하던데 카니가 아니죠.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스테머인가요? 네, 8년 만에. 네, 8년 만에 네. 갔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 1월 21일 그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캐나다 그 마크 카니 총리의 그 연설이 지금 내내 회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포린 팔러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카니 총리 어떤 말 했는지 분석, 우리 나아갈 방향,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말 엄청난 글들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어쨌든 카니 총리가 캐나다 총리로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에 갔고 영국 스테머, 제가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영국 스티머 총리는 2018년 이후에 이제 영국 총리로서 첫 방중을 한 거죠. 다 뭐 8년 만에 9년 만에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도와 그 유럽연합 간의 딜까지 1월 27일 날 이제 타결이 됐죠.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트럼프가 해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성과는 다 트럼프 덕분이다.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약간 좀 조롱적으로 피보트 차이나, 피보트 에이시아처럼 뭐 피보트 차이나 이런 표현도 쓰던데, 메이크 차이나 그래도 어게인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 것도 아니면 그냥 레토릭적으로든 동맹들을 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이징을 어떤 믿을 만한 혹은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는 건 솔직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다 보험을 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연재해 같은 4년이 이제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은 베이징과 뭔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다들 다극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저는 재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어떻게 관찰하고 있을지 네, 재밌습니다. 네, 요즘 상황들. 네. 어떻게 보십니까? 25년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국빈 방문한 국가가 프랑스더라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지도자가 아일랜드 총리였고요. 그 다음에 최초 국빈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뭐 스타인머도 가고, 뭐 이제 독일도 가고 그럴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착시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그린란드 건 트럼프 관련된 이런저런 압박 때문에 유럽은 지금 매우 불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을 어떻게든 좀 막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확실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과 편승하기 위해서 지금 북경을 방문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그거는 큰 착시 현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교 현장에서는 1월 달에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4개월, 5개월 전에 실무 교섭을 하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지, 나토를 뽀개려고 하지, 그러니 중국 가자 이런 결정을 안 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하나의 상수고, 자연재해라고 표현하셨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좀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이 독일의 입장, 영국의 입장, 그리고 프랑스의 입장이에요. 영국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영국은 브렉시트를, 그러니까 EU로부터 탈퇴하니까 경제가 상당히 침울해요. 그랬죠. 심지어 후회도 해요. 그리고 근데 못 돌아가고 저도 있죠. 영국에서 2달 체류하면서 놀랐던 건 와인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영국인데. 그러니 영국 사람들이 막 환장하는 거예요. 뭐 드셨어요 후회하고. 거기서? 아니, 소주? 역시 한국에 있는 소주 마신 거 아니에요? 맥주. 독일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의 왕국이지만 중국산 그리고 상당히 좋은 전기 자동차가 막 들어오니까 관세를 때릴 수밖에 없었지만 중국의 독일의 BMW 이런 회사들이 팩토리를 셧다운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매우 이성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8년 만에 9년 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중국은 이걸 잘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공백과 압박을 기회로 삼아
여기서 공백이라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떠나서 자기 약탈적 행위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규칙이 중요하지요. 다자주의가 중요하죠. 유엔이 중요하죠. 관세를 무기 삼으면 안 되죠. 자유무역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심하여 단합해야죠. 자기 시진핑의 언어를 통해서 이게 나오니까 사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 저거 어디서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이 반대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분명히 중국에 다가가고 있다. 그 모티브가 정무적인 거라기보다는 일단 경제에 국한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토와 대서양의 관계는 지금 나름대로 그냥 꼭 쥐면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인정해주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버텨낸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가장 그 곤란한 국가는 일본일 거고요. 일본은 이제 대만 존립론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자기를 백업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옛날의 문법으로 보는 거 어려워. 옛날의 문법으로.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두 분의 이 고급진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한국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기에 이 한반도 전략에 대한 것들은 북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이번 2026년 국가방위 전략에 보면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승원 평론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북한 관련해서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NSS 그 국가 안보 전략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군사적으로 이제 특정돼서 나온 것이 국가 방위 전략이라고 NDS죠. 그것이 이제 1월에 발표가 됐는데 저 오늘 이거 방송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봤는데 어지러워요, 일단.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항상 뭐 북한 비핵화 이런 부분만 좀 특정해서 하는데 순서는 서방구가 먼저였고요. 그게 항상 뒷번호였는데 뭐 항상 요즘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서방구가 먼저 나오고 예상하다시피 중국 나오고 러시아 나오고 뭐 이란 또 한반도 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사실 한반도는 굉장히 좀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언급이 그런 거예요. 북한은 지역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사일이 있으니까 미사일 이제 멀리 지금 보내려고 열심히 북한 애들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꿈이죠. 네, 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토까지 위협하는 정말 엄청난 위협이다로 일단 규정해.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적인 그 위협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한민국이 방어해야 되고 그만 얘네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어. 바로 알고 방위비 많이 올려라. 뭐 이런 거죠. 우리 미군 무기 사가라. 뭐 이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이 먼저 이제 프라이머리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고 본인들은 굉장히 제한된 서포트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비핵화 우리가 지금 94년부터 그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핵 문제 30년 얘기했는데 솔직히 안 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핵 보유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심지어 트럼프도 뉴클리어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과는 조금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 약간 그렇게 표현을 지금 많이 이제 공식 문서에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핵심은 그냥 지역 방위, 니네들의 방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중국 견제할 건데 일단 그 동맹들이 열심히 이제 싸워주고 우리가 필요하면 리미티드한 서포트 해줄게.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맨날 그 언급하는 거 있죠. 힘을 길러야 된다. 자주국방.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이제 김평화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고 동맹을 믿는 시대는 끝나버렸고 핵 우산 이미 찢어진 지 오래고 그러니까 자강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글의 시대인데 시사로버님이 방구석에서 이렇게 고급진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다. 이거 공짜 강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최정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실무했던 입장이니까 더 눈에 보이시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NDS 그 국가방위 전략서 메인 텍스트도 텍스트지만 그 핵세스의 그 발간사가 있는데 2페이지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것만 읽어도 다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발간사의 첫 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민과 미국민의 명확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지 않고 허황된
이런저런 국제 개입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의 단물을 쫙쫙 빨아먹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서반구를 우선시할 것이고 예. 두 번째는 필요하면 개입은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중요하고요. 유지해야 되고요. 뭐 이런저런 기회를 활용하여 뭐 우리 자주국방도 실현해야 되고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빨리 가져와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꿨으면 좋겠는 게 옛날에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말을 하시는. 그러니까 예. 나름의 이기적인 미국이었지만 그래도 약자와 자신의 동맹국가 우호국가를 도와줬던 그 미국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니들 하는 거 보아가며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고 공부했고 학위도 받고 또 미국 사람들과 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미국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뭐 우리 영역인데 이제 문서 체계상 NDS가 됐든 NSS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백악관 문서, 국방 문서에서 문서 체계상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이제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여기서 슬퍼할 것도 없고요. 기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한반도 정책을 만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하면 돼요. 미국만 바라보는 중국만 바라보는 외교가 아니고요. 필요한데 우리가 하면 돼요. 뭐 당장은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세상을 보는 좀 시각을 더 트이게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댓글창에는 마지막으로 전도 유망한 주식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요새 워낙 글로벌 경제가 국장과 미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승원님 그 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디 방송을 보셨나요? 예, 양양님이시네요. 팬이신가 봐요. 네. 제가 3월 중순에 책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한 얘기 다 나와요. 와. 그래서 제목이 동맹이라는 거짓말이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하고 연구하고 한 것을 혼자 보기 아까운 아티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됐어요. 그래서 책이 나오는데, 제 온몸을 갈아놓고 썼습니다. 3월달에 나오면 이것저것. 저희 격주로 나올게요. 격주 방송할 때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최동봉 교수님은 혹시 저서를 워낙 많이 내시긴 하셨는데 또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논문을 뭐 쓰시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동봉 교수님 혹시 못하셨던 말씀 아니 있으시면 없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승원 평론가님도 교수님도 2주 뒤에 뵐게요. 저희가 2주 후는 설이어가지고 아마 그 2주가 설을 건너뛰고여서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체크인을 어디로 갈지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재 뉴스는 2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성, 구교영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